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했는데 이게 전기차라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또 대형마트나 관공서를 방문하면은 전기차 충전소도 심심치 않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신압으로 변화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장주영 PD와 함께 자동차의 미래, 수소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주영 PD입니다. 예, 자동차 업계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표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자동차의 미래에 관한 얘기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의 변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바로 차를 이용하는 주체인 운전자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전에 마차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죠. 운전자가 있어야 됐죠. 네. 예.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AI, 즉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핸즈프리 주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자동차 하드웨어의 변화인데요. 과연 이 자동차가 어떤 힘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근 100년간 지속된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삼던 내연기관차에서 더 이상 매연을 내뿜지 않는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동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수소입니다. 수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소 경제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데 이 수소차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확한 용어는 수소 전기차라고 불립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소를 연료로 직접 폭발시키는 차량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차는 수소를 저장해서 이 수소가 공기와 만나 생기는 화학 반응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수소 전기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전기차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전기차 역시 휴대폰과 같이 리튬 배터리를 직접 충전해서 사용하거든요. 예. 이렇게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용한 직접 충전을 하는 차, 수소차는 수소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가 공기와 만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발전소 돌려서 우리가 얻는 전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반 전기차고 네. 그런 발전소 없이 수소 자체로 전기를 발생하게 하는 게 이 수소 전기차다. 그렇죠. 차 안에 발전소를 놓는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의 장단점, 수소차의 장단점은 뭘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는 조용하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예. 수소차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배출가스가 0으로 환경에는 아주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은 일단 소리가 적고 부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장점들은 있죠. 그다음 배출가스 적게 나오는 거, 그런 건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좀 많다고 봐야죠. 일단은 우리가 핸드폰을 써보셨을 거예요. 아마 했을 때 1년 동안은 한 번 충전하면 1년 동안 뭐 그냥 여러 번 통화하더라도 충전을 그렇게 안 하던 배터리 성능이 충분했는데 1년에서 2년 넘어가면 자꾸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하루에 많이 쓰는 사람은 2번 충전해야 되는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핸드폰에 쓰는 배터리가 뭐냐면 이게 리튬 배터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에 쓰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다 리튬 배터리거든요. 이런 리튬 배터리는 또 이제 용량은 작지만 이제 크기는 작지만 용량을 많이 넣을 수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또 뭐가 단점이냐면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오래 하면 열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리튬 배터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약간의 폭발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 장치라든가 이런 데서 불량이 생기면 그 차가 이제 폭발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소차의 장점으로 말하면 일단은 배출가스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매연도 없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돈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가격이 일단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일단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듣고 보니까
수소차는 단점이 비싼 게 유일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른 단점도 있지만 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그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개인 뭐 일단은 보면 시중에는 전기차가 좀 더 보편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까지 이 보급 대수나 상용화된 측면을 봤을 때 확실히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주류를 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사실 전기차는 글로벌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와서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 전기차가 특별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한정하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신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제 갈수록 엄격해지는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서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더 이상은 내연기관 차만 판매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전동화라고 합니다.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순수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까지 아우르는 어떤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갈수록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국가는 이제 북유럽 지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 1위가 휘발유나 디젤이 아니라 전기차가 된 지 오래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전기차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데도 여전히 전기차 판매가 많습니다. 사실 이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지역은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통해서 깨끗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배경도 사실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깨끗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 북유럽에서 전기차는. 네. 어쨌거나 전기차가 지금 북유럽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더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 대형 제조사와 경쟁을 하기보다는 예.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수소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에 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예. 자세한 얘기는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의 말을 마저 들어보시죠. 이제 수소차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제 전기차가 사실은 비교적 예전부터 어떤 기술은 나와 있었고,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을 할수록 친환경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각국 정부들이 이제 예의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기술을 다시 꺼내 들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를 위시해서 사실은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어떤 전기 동력을 결합한 이쪽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기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개발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력하지만 어떤 순수 전기차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뒤처졌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토요타를 위시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그려왔던 큰 그림,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한 번에 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전기차를 가겠다라는 이것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전의 전략으로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순수 전기차를 건너뛰고 수소차의 좀 개발의 속도를 냈다라는 식의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제 전기차에 관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현대기아차를 위시해서 국내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어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분야, 그러니까 친환경차 분야에서까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취하고 있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만 가지고서는 어떤 좀 미래가 밝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포트폴리오를 넓혀간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소차에 대한 개발이 어떤 독일이나 어떤 미국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좀 두드러지게 좀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경쟁하지 않겠다. 잘할 수 있는 것에서 1등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수소차에 지금 뭐 좀 분위기에 발맞춰 가지고 각종 지원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어떤 지원들이 있죠? 네, 정부가 수소를 3대 전략 투자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소차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2019년 정부 예산 가운데 수소차 보급 관련 예산은 1,420억 5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64%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중에 수소차 보급 지원에 970억 원, 충전소 설치에 450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2018년 12월 초에 환경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 수소차 보급 사업에 1,42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8년에 185억 원이었으니까 이제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수소차 보급에 한 4,000대 정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설립에 이제 30개소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은 수소차 구매 시 이제 국고 보조금이 차 한 대당 2,25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고요. 이제 지자체 보조금은 이제 2018년과 비슷하거나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수소차 한 대를 살 때 이제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재 수소차의 지원책, 소비자들이 딱 닿을 수 있는 수소차 지원책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이 수소차 한 대를 살 때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제 국산 중대형 세단 혹은 중형 SUV와 비슷한 가격대 정도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가 절반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정부에서 힘을 쓰는 만큼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좀 뭐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차는 뭐 있는다 치더라도 충전소를 본 적이 없어요. 수소 충전소를.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 상황이 그만큼 매우 열악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10곳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서울과 울산 등지에 모여 있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약 100곳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경기도에는 수소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경기방송 서승택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리포팅을 잠시 들어보실까요? 정부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를 낙점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수소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1조 6천억 원대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수소차 6만여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 수소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방침과는 달리 경기도는 수소차 보급을 위한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예산실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31개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사기는 오기는 계획을 세우려고 시군 수요를 하고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방침받은 게 없어서 전체 31개 시군 전체 다 취합을 해서 수요를 저희가 거기 맞춰서 이렇게 저희 특별적으로 저희가 딱 정해 살릴 수는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도가 기본 계획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수소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예. 뭐 일전에도 나간 리포팅인데 이렇다니까요.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 전기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로 가거나 뭐 가까운 경기도를 벗어나서 가까운 곳에 가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왜 경기도에 이렇게 됐는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사실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비용이 한 개의 충전소당 약 30억 원으로 비싸다는 거고요. 예. 둘째는 비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수소라는 연료의 특성상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입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네. 예. 하지만 올해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도내 첫 충전소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평택시 신성장사업과 최중범 과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는 이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소 경제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로 1기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 지역이 넓다 보니 충전소 1기만 가지고는 이용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충전소 2기를 추가 확보해서 번역별로 더 건설 완료하면은 시민들께서는 수소차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평택시는 올해 충전소를 한 기 건설하고 수소 전기 자동차를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2022년까지 수소차를 1000대, 권역별로 충전소를 6기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도내에서 나온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수소차를 가지신 분들은 다 평택 가서 이제 충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경기도에도 이제 충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수소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희소식이 될 텐데, 근데 궁금한 게 수소차 100대를 보급하는데 충전소 1곳, 네, 수소차 1000대에 충전소 6곳. 네, 수소차 보급률에 비해서 충전소 건립 대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100대에 한 곳이면은 1000대일 경우에는 10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주유소를 생각하신다면 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점이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예. 충전소 한 곳당 100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현대 수소차의 경우 한 번 완충으로 이동 가는 거리가 600km 정도 되고요. 예.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해 볼까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원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충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삽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구입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가격 정도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가격은 됩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예. 모두가 수소차를 살 수는 있지만 예. 이 절반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평택 시민만 예. 100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평택 시민만 네, 평택 시민만. 충전소에 거기만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평택시가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예. 자세한 얘기는 평택시 신성장사업과 최중범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수소차 구입 비용은 현재 시판 중인 준중형 SUV 차량을 기준으로 약 7천만 원가량 하는데요. 국비와 지방비 등 구입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해드리면 시민들께서는 약 3,700여만 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넥소 차량을 구입을 원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가까운 그 대리점에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면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평택 시민분들 중에는 일단 충전소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수소차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100대만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네, 좀 서두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금액이 그래도 만만치는 않아요. 3,700만 원이면. 예. 어쨌든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같은 이 친환경차가 대세가 좀 될 것 같은데 뭐 짚어볼 우려점은 없습니까? 네, 앞으로 친환경차가 자동차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친환경차를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의 차들과 경쟁될 만큼 대중화가 되려면 최소 2030년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입니다. 저는 2030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2030년대까지는 일단은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거의 주류를 이룰 거라고 봐요. 이제 2030년 전까지야 뭐 여러 가지 변화는 좀 있겠지만 이건 일부 10%에서 많아봐야 20% 정도의 변할 것이고 나머지 80%는 가솔린이나 디젤, LPG차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은 제일 국민들이 체감을 쉽게 하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죠? 가격을 지금의 차 수준으로 현재 우리 이제 판매되는 일반적인 차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그 말이 맞지만 그걸 못 떨어뜨리고 또 이제 그 내구성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뭐 검증된 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솔린차 같은 엔진은 몇 킬로, 뭐 미션은 몇 킬로, 뭐 전기장치 배터리는 몇 킬로 교환한다는 게 일반 소비자 다 알고 있는 정보지만 수소자동차라 전기자동차라든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험을 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리고 한 바퀴가 지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그 정도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폐차까지 오게 되고 했을 때 이제 계산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손쉽게 팔 수 있는 거는 가솔린차나 디젤은 손쉽게 팝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간 꺼립니다. 왜냐면 분명히 좋은 거, 환경이 좋은지도 알면서도.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수소자동차다. 그러면 아마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을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건 의문점입니다. 그럴 때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서 정말 지구의 온난화 이런 거 여러 환경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 팔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라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차를 또 구입할까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내가 보면 좀 생각은 좀 정부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 기업의 생각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리어답터로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정부도 섣불리 지금 황급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정책을 좀 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박병일 명장도 이야기했듯이 환경보다는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또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경우도 지금은 셀링 포인트를 전기 충전 요금이 싸다, 유지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환경에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 사실 이 전기차의 감전 위험, 배터리 수명이 다 있을 때 이 배터리의 교체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한다는 사실 등은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문제는 지금까지 친환경차 차량 가격을 내연 기관차들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동시에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 발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아니 이제 핸드폰처럼 보조 배터리 갖고 다녀야 되네. 정부하고 제조사 간에 좀 합의 좀 중요하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친환경차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내가 안심을 하고 친환경차,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중에 어느 정도 충분한 차가 이제 보급이 되어야 내가 어떤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망만 가지고서 차를 구매하기도 불안하고 또 전망만 가지고서 어떤 인프라 사업에 내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건 사실 둘 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어떤 반응이 잘 발맞춰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현재 글로벌 시장의 추세가 좀 이런 겁니다. 이제 보조금을 줄이고 가격 외에 다른 부분에서 친환경차의 비교 우위를 가져가자.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보급도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차가 비싸니까 소비자에게 어떤 가격 보조를 지원해주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차의 보급의 마중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친환경차가 보급이 되려면 이제 인프라 구축도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인프라 보급 쪽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사실은 이제 완성차 업체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에너지 업체 그리고 여러 IT 기업들 혹은 정부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민관 합동의 클러스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전기차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하고 주행 중에 바람을 이용한 자가 발전식 차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허황됩니까? 4882번님 문자 주셨는데 왜요?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예. 오히려 풍력 태양열을 이용을 하신 그런 자동차도 언젠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오늘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수소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끝으로 한 30초 드릴게요. 30초요. 네. 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만큼 상대적으로 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더욱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 다만 이 친환경차의 근원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친환경차의 동력인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석유 화학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과연 이 친환경차가 친환경적이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네. 결국 수소전기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취재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주영 PD와 함께했습니다.